국민의힘이 또다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단 하나의 미련도 없다며 선대위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이어서 충돌 당사자인 조수진 공보단장도 선대위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개편을 예고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공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번의 자중 질환입니다. 울산 회동 단 18일 만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이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짤막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선거가 7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선대위가 12월 6일 날 출범했으니까 뭐 한 20여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선거에 정말 집중해야 될 시기에 내부 이제 분란이 이제 발생한 것이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선대위가 최고의 위기 상황에 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제 파상 공세 때문에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서 지금 박빙의 지지율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화력을 집중해서 공세를 피고 그리고 방어할 건 방어하고 그리고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시기에 내부의 이 싸움을 거의 뭐 수습까지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이상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사실 지난 울산 회동 때도 임시 봉합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평론가께서는 이 사태 예상하셨습니까? 잠복돼 있었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울산회동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울산회동 이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한 게 아니라 기존의 선대위 조직에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한 명 올린 이런 형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결국은 선대위 체제라기보다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의 입김, 윤석열 측근들의 움직임이 더 많이 두드러진 이런 선대위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 갈등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독특한 스타일, 리더십이 부른 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조수진 공보단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는데 반응이 없자 결국 예고한 대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선대위직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사퇴를 하는지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수진 단장이 본인은 후보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태가 커질 때까지 하루 동안 오히려 후보에게 조수진 단장이 상의한 것인지 그러면 조수진 단장에게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것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것. 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은 후보자가 진다. 이런 발언들 윤 후보와 이 대표 사이에 잠재된 갈등, 불만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조수진 단장하고의 다툼으로 이제 표면화된 거지만 거기에는 지금 사실 선대위의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는 걸 이제 드러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 워딩을 보면 저는 거기에 더해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은데 사소한 말싸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항명으로 보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어떤 거취 표명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당대표
어떻게 보면 상임 선대위원장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어떤 캠프, 그러니까 이 윤석열 선대위에 구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거의 2주간 김건희 그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한 허위 경력과 이제 학력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선대에서 그 어느 단위도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단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해줘야 하는 선대위원장들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제 뭐 선대위 그저께 이제 선대위 회의에서 오히려 후보가 왜 상임 어떤 선대위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안 해주는가에 대한 서운함을 오히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조수진 단장의 입을 빌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좀 화가 나는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뭘 좀 공유를 해주고 정확히 정보를 알고 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실 신지혜 씨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그 공동선대위원장 그 영입할 때까지는 저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지혜 씨는 둘이 뭐 100분 토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토론회에서 패미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던 어떤 그 전력이 있고 거의 2030 세대 소위 얘기해서 이대남의 어떤 그 지지층에서는 거의 신지혜 씨 영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극단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감을 이준석 후보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도 큰 미스인데 어떻게 이런 걸 상의도 물론 한번 얘기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전략적 방향과 관련해서 너무 맞지는 않고 이렇게 가면 선거는 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본인이 이렇게 자신도 큰 충격과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 빨리 조속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교정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윤 후보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윤 후보로부터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울산 회동 때 당시에 이 후보와 대표 간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나 봐요. 지지율이 더 안 빠져서 그래요. 아,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지면 아마 윤 후보가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뭔가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할 텐데요. 더 지지율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지지율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정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내가 후보가 움직이면 나는 얼마든지 지지율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대표잖아요. 네. 상임선대위원장이자 그리고 이 미디어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선대본부장을 또 맡고 있기도 해요. 이제 최고위원이고 공보단장이라는 사람하고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어야 하는데 이게 뭐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최소한 공보단장 최고위원이 당대표한테 하극상으로 치받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후보가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나 뭐 아니면 사퇴를 시키거나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훨씬 더 서운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근데 단순한 서운함이라기보다는 아예 당이 선대위하고 그냥 후보하고 따로 놀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들이 많이 잠복돼 있었는데 그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수진 공보단장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 배우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지 않느냐. 뭐 이거 서운한 얘기하다가 아니 뭘 알아야 방어해 줄 거 아니냐. 왜 그러면 후보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그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공보단장이 난 후보 말만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서 지금 후보 완전히 당대표가 아니고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니다 이렇게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는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면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다고 하는 말처럼 선거는 결국 후보의 책임이다. 이건 나중에 당신이 이렇게 가다가 이 책임 당신이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가서 후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지면 당대표가 잘못했다고 당대표 사퇴부터 하라는 얘기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 당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대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공중에 지금 붕 떠버렸잖아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 총괄선대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뭐 역할한 게 있습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후보가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통합정부 구성하자 뭐 공정경제 얘기하고 백조 얘기하고 추경 얘기하고 다 했지만 후보가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후보는 딴 얘기예요. 계속. 그럼 후보도 지금 정책이 없다고 하는 공약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김종인도 역할이 없다고 하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하극상을 받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제 표현은 아니지만 콩가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대표는 이대남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당 대표가 이렇게 떠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감이 없다, 혹은 장제원 의원은 또 옹졸하게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의 날을 세우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대선에서 지면 이준석 대표도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게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사실 우선 그 뭐 부산으로 제주로 울산으로 이렇게 자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불만들을 제기하고 결국 이제 봉합을 했지만 그 과정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도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저는 앞으로 젊은 청년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가 걸어가야 될 것에 굉장히 큰 짐을 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현재 있는 선대위 구조의 그 상황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도대체 전략 방향은 좀 갖고 가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의혹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정과 상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가 그걸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약과 관련해서도 어떤 줄거리를 가진 맥락을 가진 것이 보여지지 않고 또 똑같이 이재명 후보와 같이 윤석열 후보도 지역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 지역 행보가 갖는 어떤 정치적 의미라든가 그것의 어떤 패턴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 전략이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게 전략이라면 아주 우수한 전략이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아군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전략 방향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전 전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 선거라는 걸 누가 봐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거티브 전과 관련해서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방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대위 체제 내에서 공유도 돼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역시 후보와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수술을 해서 선거 전에 임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이 정권 교체의 열망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정권 교체를 향한 그 여론은 거의 60%대에 육박하는데 후보의 지지율이 미치고 있지 못한 거는 결국 후보와 선대위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성과 쇄신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후보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학력 위조 의혹, 뭐 경력 위조 의혹이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후보하고 배우자가 다 사고는 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후보자가 먼저 그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돼요. 진정성 있는. 근데 사과하는 태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문제 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대위에 왜 방어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해서 선거에 그 동력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는 나는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갈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조력자일 뿐이야.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먼저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장수가 먼저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자기가 뭔가 좀 상처도 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내 뒤에 다 사람들 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식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너 왜 똑바로 못해? 이렇게 물어보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떤 선대위를 만들어도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윤핵관 얘기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만둔 선대위 직책 내려놓는데 장제원 의원이 제가 볼 땐 일조한 거예요. 저 학상 발송했다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도 잘못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장제원 의원이 정말 제대로 된 그 중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차기상 잘못했다. 그런 다음에 조신호 의원한테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맞는 거지. 당대표 당신도 잘못했어. 이게 얼마나 당대표 입장에서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장제원 의원 지금 백의종군 했다고 하는데 선대위 내부에서는 백의종군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뭐 저도 들을 정도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기 밑에 측근, 비서실, 오늘 호남 일정 가는 것도 지금 공유 안 됐다 그러잖아요. 자기 일정들 다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다 상의하고 그다음에 당 조직 선대위 따로 있고 종합상황실 따로 있고 당대표 따로 있는 이런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인정하듯이 이게 정치 초년생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하듯이. 그러면 선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바깥에 간접 경험을 해봤겠지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확실하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실 선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 소위 얘기해서 측근들이 그 후보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뭐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선거의 방향은 서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후보의 뜻을 빌어서 다른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확실하게 지휘권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캠프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확실한 이름을 해줘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처음에 들어올 때 원톱이니 쓰리톱이니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확실하게 힘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서 선대위 체제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의 태도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한 40분 전에 뭐 잘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발언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윤 후보가 민주주의 아니겠나 이런 발언이 오히려 이 대표를 자극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께서는 좀 어쨌든 후보는 답답하죠. 그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당락을 이제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대위 내에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폭이 넓은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예민하게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당 대표가 이런 어떤 그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선대위 내에 어떤 본부장끼리 어떤 단장끼리 어떤 그 의견 충돌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니했다 이런 생각이 있고 아마도 본인은 바깥에서 이제 열심히 뛰고 사람들을 영입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99가지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의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만 같으면 다 함께 해야 된다. 이건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99개의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을 한 울타리 안에 모아두면 이거는 배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확실하게 선대위에서 본인은 밖으로 뛰고 안에 모든 거는 누구에게 협의해라.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든 누구든 협의해라. 앞으로 나는
거기서 시키는 것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무대에서의 뛰는 배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측근들과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별도로 있다면 저는 뭐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돌아가는 체계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선대위의 시스템의 대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리더십에 대한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선대위에 어느 정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전에 이 상황이 좀 화해가 될 수 있을까요? 화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울산 해동 같은 그런 장면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었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아마 의심받게 될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 아까 제가 지지율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자체가 굉장히 좀 절실함, 절박감을 느껴야 해요. 과거에 검찰총장이 있었던 검사 시절의 윤석열을 좀 과감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정치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밑에 사람 다 줄 세워가지고 쭉 놓고 그리고 조직 운영하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용인술, 사람은 잘 썼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사람 쓰겠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맡겨야죠. 맡겨서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과감하게 옆으로 밀어내더라도 그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요. 과연 그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 선대위 다시 결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결합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영이 서겠습니까? 이런 파동까지 생겼는데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적지 않을 거거든요. 당내에서도 또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거고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선대위를 이렇게 옆으로 수평적으로 꾸린 선대위를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슬림화해서 김종인의 말빨이 좀 이른바 먹힐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를 거기다 억지로 넣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큰 스피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방송 출연을 하면서 당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거라 이런 역할은 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맡겨야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을 만나서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김 위원장이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발언도 했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후보 호남을 방문합니다. 1박 2일 일정인데 그전에 이제 호남 갔다가 좀 좋지 않게 다시 돌아왔었잖아요. 이번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원래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1박 2일을 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북의 이제 수소 특화단지죠. 방문하고 광주에 가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방문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전북과 이제 전남의 선대위 출범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좀 국민들의 뭐 귀를 잡을 만한 특별한 메시지가 지금 기획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호남 인사에 대한 영입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새시대 위원회를 통해서 뭐 박주선 전 대표라든가 뭐 김동철 대표 그리고 특히 뭐 전북 같은 경우 이용호 지금 현 국회의원까지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호남을 방문하는 것이니만큼 기존에 이제 외롭게 이제 호남을 방문했던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이번에 호남에 가서는 좀 더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건 대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합과 동시에 어떤 새로운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대한민국의 지향점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호남 방문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 예상하십니까? 별로 주목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주목받겠습니까? 온 관심이 지금 김종인한테 쏠리는 선대위 구성에 쏠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한다거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호남 방문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좀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어찌 보면은 왜 방문하는 거야? 그 호남 가면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별로 기대감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서 잘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당 체제 정비하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을 던지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새로운 어떤 그 선거의 방식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 당정 간 갈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 이 청와대 김부겸 국무총리나 이 홍남기 부총리 모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은 워킹그룹을 만들겠다 이렇게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신구 갈등이다 아니면 현 정부하고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차별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잖아요. 근데 집권 여당이지만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말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대선 후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걸 자꾸 권력 간의 어떤 충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지금 물러선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좀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뭐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의 민심이 안 좋고 굉장히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안정시켜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당장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행보들을 아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락가락 행보다, 뭐 1년 유예 행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닌 말고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본인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실은 공약을 얘기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뭐 손실보상금 50조 관련해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당장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당장 협의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엄청난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비판했다가 본인 위반 건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니까 결국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 저는 다주택 양도세 유예뿐만 아니라 지금 공시지가 가격의 어떤 재산세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봉책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1년 유예 뭐 그다음에 공시지가도 순차적으로 현실화대로 하되 세금은 뭐 전년도가 부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좀 미봉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단기적인 선거의 표를 위한 정책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어떤 조세 정책을 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후보의 좀 큰 틀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게 나와야 상호 이제 좀 대화라고 토론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비판밖에 할 수 없고 이거는 뭐 국민들이 볼 때도 양쪽 후보들의 입장을 좀 선명하게 이야기는 되게 어렵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양측이 뭐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경영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